디즈니 플러스에서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파인이 화제입니다. 미생으로 잘 알려진 윤태호 작가의 만화가 원작인 작품인데요. 이 드라마는 정말 제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 임수정 님이 나와서 너무 인상 깊고 기뻤고, 무엇보다 신한 보물선 이야기를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흔히 발굴이라고 하면요, 땅을 파는 장면만 떠올리지만요, 고고학은요, 인간의 흔적이 남은 모든 곳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바닷속 역시 거대한 역사의 현장이죠. 과연 수중고고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 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민욱입니다. 오늘의 고고학 이야기는요, 땅이 아니라 바닷속입니다. 육상 발굴은 매년 수천 건이 이루어지지만요, 수중문화재 발굴은요, 2022년까지 단 29건에 불과합니다. 원칙은 같아도요, 실제 작업은 너무 힘들어요. 잠수부가 한번 들어가면요, 30분 남짓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물살과 시야가 제약이 되어 있고요, 날씨 등도 모두 영향을 미치죠. 게다가 대부분 유물들은 뻘 속에 묻혀 있으니까 시야도 어둡고 더더욱 위험하죠. 물속에 있는 유물들은요, 바닷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꺼낸 즉시 빠르게 보존 처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수백 년 잠겨 있었던 목재를요, 안정화시키는 데는요, 30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신안선도요, 발굴된 지 25년이 지난 2002년부터 전시가 되었죠. 신안선이 발견된 계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제가 술안주로 좋아하는 쭈꾸미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간단한 원리인 게요, 쭈꾸미를 잡으려면요, 뻘 바닥을 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1975년도에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쭈꾸미 잡이용 그물을 던졌는데 뜻밖에도 청자가 걸려온 거예요. 서해안도 보면요, 태안 앞바다에서 쭈꾸미 잡다가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쭈꾸미 잡다가 보물 주웠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도 회자가 됩니다. 물 깊이가 얕고 뻘이 발달한 곳이니까 배가 침몰해도 곧바로 진흙에 박혀서 몇백 년간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서 발신과 착신자를 알려주는 목간, 택배 상자죠. 보면 거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간이 달려 있어요. 그걸 참고하고 또 배 형태를 보니까 1323년에 중국 저장성 닝고에서 출발해서 일본 하카다와 교토가 정착역이었었던 원나라 무역선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빼면은 유물을 중국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700년 전 원나라가 지금의 중국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 국적의 관계가 없이 대한민국 영해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가 소유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동해에 돈스코이호라는 러일 전쟁 때 배가 침몰했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배도 원칙적으로는 한국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1976년부터 84년까지 9년 동안 신안선 발굴은 한국 수중고고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자기 약 24,000점, 동전 28톤, 자단목과 향신료 등 엄청난 유물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발견 당시에 문화재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는 잠수를 할 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급하게 해군 SSU가 투입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 해군 소유를 참여했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김도연 대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신이 젊었을 때 직접 건졌었던 도자기의 느낌을 잊지 못하고 훗날 만학도로 수중고고학 박사를 밟으셨죠. 당신 말로는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라도 더 건져야겠다는 젊은 패기와 문화재에 대한 사랑으로 모르지만 열심히 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파이는요, 발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굴을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 도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실화를 모티브로 한 극적인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정식 발굴 이전에 이 유물을 둘러싼 도굴꾼들의 이야기가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드라마는 1977년도에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가라앉았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실제 신안선 발견 당시에도요, 도굴꾼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보물 같은 도자기를 몰래 건져서 팔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제 어부들이 건져 나올 때는요, 왜 길에서 옛날 거 주스면 안 좋은 뭐 귀신들이 붙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갖다 버렸는데, 나중에 일본에 팔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요, 도굴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거는 실제 있었던 그러한 일이거든요. 사실 소중문화재 발굴은요, 육상 발굴보다 더 복잡하고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역량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했었죠. 그 시작은요, 북구의 선진국 스웨덴이었습니다. 1628년도에 진수한 지 30분 만에 침몰했었던 엄청나게 그 호화로운 바사호라는 배였거든요. 이것을 1956년부터 62년까지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해서요, 다 인양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스웨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죠. 다음으로 요즘에 중국이 이 수중고고학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12세기에 침몰한 배, 일명 남해 1호인데요. 잠수가 가서 하나씩 건져 오는 게 너무 시간 걸리니까 아예 그 물속에다가 철제 컨테이너를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뻘채 밑을 쭉 떠가지고요, 그거를 육상으로 끌고 온 거예요. 2007년도에 그게 일어났거든요. 약 500억 원이 투입된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벌여가지고요, 당시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이 수중고고학의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사실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은 아마 신안선 발굴은요, 인력도 자원도 열악했고, 오히려 도굴꾼과의 싸움으로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은요, 지금도 국제적인 연구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 파인과 같은 드라마가 나오니까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재밌게 이야기했지만요, 수중고고학은요,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바닷속 난파선은요, 당시의 기술, 교역망, 생활 도구, 이 모든 것이 마치 통째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타임캡슐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안선은요, 동아시아의 이 서해를 둘러싼 무역 네트워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바사오는 스웨덴의 해상국가 정체성을 보여줬고, 남해 1호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상징했습니다. 한국 역시 신안선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거북선입니다. 아마 언젠가는요, 임진왜란 때 침몰한 판옥선 혹은 거북선의 흔적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명량에서 나오지 않냐? 나올 리가 없습니다. 명량에서는 거북선이 침몰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발견된다면은 원균이 왜 싸우다가 저기 대패한 칠전량 해전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진대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쉽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전쟁은 물살이 빠른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서 뻘에 박혀버려야지만 발굴될 수 있는데, 약간 깊은 데서 싸우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 살아있는 동안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흔히 고고학에는 경계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인간의 흔적이 남긴 곳은요, 바다도 땅도 예외 없이 모두 인류의 기억이자 우리의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드라마 속의 도굴꾼의 보물성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한국도 이 수중문화재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고요, 최근에 서해안 따라서 많은 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바닷속에 뛰어들어 수중문화재를 찾아가는 또 다른 고고학자들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의 역사는요, 무려 50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된 호모 에렉투스라는 고대 인류가 조개 껍데기에 반복적인 W 모양을 막 새겨 놓았죠. 이는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이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한 동굴에서는요, 약 7만 3천 년 전에 현생 인류가 붉은 색소로 그린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 프랑스의 여러 동굴에서도 단순한 이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정답이요.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낙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보면은 꼭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행동도 있죠. 바로 낙서입니다.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혹은 생각할 때도 펜만 손에 쥐면은 저절로 낙서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의미 없이 끼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낙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중요한 행동 양식입니다. 어릴 때 지루한 수업 시간에 공책이나 교과서에 낙서를 해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낙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깨진 도자기 조각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점토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서 중에서요, 국보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800년 전 7살짜리 러시아 소년 온핌이 학교에서 남긴 받아쓰기 숙제 유물입니다. 러시아 유서 깊은 도시 노브고라드에서는요, 그 나무 껍질에 글을 쓴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요, 자작나무 껍질을요, 종이처럼 썼어요. 그 덕분에 이제 옛 슬라브어 연구를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요, 학교를 다니던 온핌이 남긴 깜지, 요즘 말로 하면 뭐 숙제장이죠. 온핌은 받아쓰기를 하면서도 말을 타고 막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나는 짐승이다, 한판 붙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 벌써 6시인데 뭐 공부하기 싫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글을 막 낙서 남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발굴됐냐고요? 아마 온핌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어디 나무에다 걸어놓고 막 놀다가 아마 그만 숙제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어쨌든 1956년에 그의 숙제 뭉치가 통째로 발견되었고요. 이 유물은 지금까지도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해요. 예, 꼭 저 어릴 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이 낙서는요, 또 다양한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낙서를 하는 공간이 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공공 화장실 벽하고요, 도서관의 책입니다. 이곳은요, 정치적인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의 속마음이 담긴 글까지 다양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나 중세 유럽의 고서들은요, 주로 수도원이나 이런 데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책들 사이사이에 그 책을 보던 사람들이 재미있는 낙서를 상당히 많이 남겨놨어요. 오죽하면은 그러한 낙서만 따로 뽑아서 연구를 한 책이 있을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요, 성스러운 불경이 적힌 실크로드의 dunang 문서에도요, 낙서가 발견됐어요. 9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200년 전이죠. 한 소고드인 승려가요, 불경의 뒷면에, 참 민망한데 이거. 하여튼 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과장된 모습의 이 남성 심볼을 그려놓고 나는 철로 만든 새다, 나를 만날 여신을 구합니다 라는 글을 적어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그런 비슷한 낙서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 낙서가 언제부터 없어졌는데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난 다음부터는 낙서를 안 하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유독 도서관에는 낙서가 많아요. 미국의 중세학자 에릭 쿼글리는요, 유럽 도서관의 낙서를 연구한 Books Before Print, The History and Practice of Medieval Manuscript 이란 책을 쓸 정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낙서를 좋아한다는 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그걸 연구하는 책도 있다는 건 더 신기하고요. 네. 사실 낙서라고 하면은요, 마치 대충 그리는 것으로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암각화에서요,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낙서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예술로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의 예술가 키스 헤이링은요, 거리의 낙서에서 영감을 받아서 독창적인 그래피티 아트를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박수동 화백, 아마 이분을 아시면은 거의 연배가 50대 이상일 겁니다. 번데기 야구단, 고인돌, 성냥개비로 개성 넘치는 그림을 뭐 낙서하듯이 그렸거든요. 또 최근에 이말년 작가, 이러면 또 젊은 분들 몰라요. 예, 침착맨으로 유명하신 그 이말년 작가 말씀입니다. 그분 만나보면 진짜 단순한, 어떻게 보면 낙서같이 하는 그러한 그림체로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즉, 낙서가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의 창작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아마 미래에도요, 현대의 낙서를 발견한다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대충 그린 낙서를요, 아마 황금 유물보다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사실 낙서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실험에서요, 지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낙서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29%나 더 많은 정보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서에는요,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요, 천재들의 노트를 보면요, 낙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피카소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요, 노트 곳곳에 낙서를 많이 남겼거든요. 이들의 낙서는 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 천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낙서를 하면요, 스트레스 해소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사람들은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웃고 즐겼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낙서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지 않나요?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손을 직접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창의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요, 문해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 예전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서를 통해서 뇌를 쉬게 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벽과 조개 껍데기에 낙서를 하며 생각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공책, 책, 심지어 스마트폰 메모장에도 막 낙서를 하지 않나요? 그만큼 낙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이자 창의력과 감정을 표현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오랜만에 한번 펜을 꺼내고 종이 위에 한번 자유롭게 낙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낙서가 나중에 황금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집 토토로. 만화를 좋아하는 어린이와 그런 어린이를 키우는 아빠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죠.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가 1988년에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만화를 보면서 고양이 버스에 한 번쯤 타보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몽골의 오지나 시베리아 초원 같은 데 가자고 할 수 있겠지만요, 참 이 고고학자는 그 만화를 보면서도 꿈도 이상하게 꾸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집 토토로 속에 고고학자가 등장한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인디애나 존스처럼 모험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전쟁 직후 일본 사회와 고고학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배경에 숨어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위해 시골로 이사를 온 두 자매 사츠기와 메이가 숲속의 정령 토토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자매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사실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코사카베 타츠오입니다. 이 타츠오라는 사람은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고고학자로 작품 속에서 늘 자매들의 말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아버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제로 고고학 관련 서적과 유적의 분포 지도가 펼쳐져 있고요. 여보세요, 고고학 연구실이죠? 라는 대사가 실제 나오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 대중문화 속의 고고학자의 모습은 대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괴짜 과학자였지만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연구자이자 따뜻한 아버지상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사실 이웃집 토토로 속에 두 자매 아버지의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제야 고고학자 후지모리 에이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평생 강사 신분으로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만은 동호인들을 모아서 도쿄 고고학회를 만들고 잡지와 책을 출판하면서 일본 고고학을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지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후지모리 에이지가 남긴 가장 독특한 학설이 바로 조몽 농경론입니다. 조몽시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데요. 당시 학계의 정설은요, 일본의 농사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야요이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지모리는 이미 조몽시대에 도토리 저장과 잡곡을 경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숲을 채집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문명의 발상지로 본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은요, 당시 주류학계에서는 배척당했고요. 또 후지모리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야에서 강사로만 살았지요. 하지만 많은 고고학 애호가들하고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좋은 사례이죠. 이웃집 토토로 속의 장면들도요, 바로 이 후지모리의 사상을 거의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토토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토리를 선물하는 장면들이 있죠. 조몽인의 도토리 채집과 저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도토리를 씨앗처럼 심고 거대한 나무가 자라는 그러한 환상은요, 숲과 함께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농경이라고 하는 후지모리의 세계관을 그려낸 것입니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울창한 숲의 이미지는요, 이 후지모리가 이야기했었던 일본 문명의 뿌리는요, 조엽소린 문화권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즉, 영화 속의 아버지는요, 단순한 고고학자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후지모리의 고고학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미야자키의 이러한 사상은요, 이웃집 토토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모모노케 히메 또는 월령공주라고도 하죠. 여기에도 똑같은 맥락이 등장합니다. 월령공주에서 숲은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과 대립하거나 공존하는 거대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숲의 신, 또 산, 모노노케 히메가 있죠. 이들이 상징한 것은 모두 숲을 문명의 적대물, 숲을 파괴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기원으로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누족을 연상시키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원주민들의 요소가 등장하고요, 그 안에서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 나오죠. 또 재미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입니다. 너구리 하면 참 일단 우리나라 라면이 떠오르긴 하는데, 이 폼포코 너구리는요, 아주 옛날에 일본에서 타마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타마가 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 살던 너구리들이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약간 코믹하게 다루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후지모리가 주장한 관점이 여러 애니메이션에 투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떠한 생각은요, 전쟁을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조몽시대라는 자연과 공존하는 시대를 이상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토토로는요, 단순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판타지 만화가 아닙니다. 도토리를 받고 숲을 바라보고 또 씨앗을 심는 장면은요, 한 고고학자가 평생 주장했었던 생각이 스며 있죠. 이 사람은 평생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야자키의 애니메이션 속에서 토토로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났습니다. 고고학자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인디애나 존스 아닙니까? 근데 인디애나 존스는 모험 속에서 보물찾기를 하러 다니는 그러한 고고학자의 모험을 다루었다면은 이웃집 토토로는요, 바로 일상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고고학의 깊이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웃집 토토로를 보게 되신다면요, 도토리를 쥐고 웃었던 자매의 모습과 책상 위에서 묵묵히 연구하던 아버지를 함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고고학자, 생각보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나요?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하면은 이집트 피라미드와 진시황릉, 신라 황남대총 같은 황금이 풍부하게 묻힌 거대한 고분을 떠올립니다. 이거 요즘으로 하면 얼마나 되죠? 저도 고고학자지만요, 이 과거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임금 수준도 모르고요, 빵이나 쌀값 같은 물가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고고학자가 계산해 본 결과를 보면요,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약 5년간 5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뿐입니까? 그 안에 방도 있죠. 방 안엔 수많은 황금 유물들이 있습니다. 투탕카멘 왕은요, 마스크만 해도요 11kg이고요 관은 100kg이 넘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금시세로 따지면은 약 100억입니다만
아니 뭐 신라금관을 뭐 근수로 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2019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요, 투탕카멘의 돌로 만든 조각상이 약 70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이 3,500점 이상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넘어가는 가치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고고학자라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도굴에 대해서입니다. 고고학적 발굴하고요, 도굴은 겉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 다릅니다. 발굴은 유물과 역사를 온전히 보존하려는 작업인 반면에요, 도굴은 유물만 빼내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역사적 맥락과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요, 오히려 도굴이 더 신나고 재미있는 모험담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굴은요, 인류의 무덤 문화가 시작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무덤을 만드는 이유가 사람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내세를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필요한 물건이나 귀한 보물들을 함께 매장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피라미드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물을 넣은 이유도 바로 영생이라는 꿈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고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노력이 쓸모없어 보일 수 있지만요, 영생불사약을 만든다면서 오히려 그것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요, 제프 베이조스나 앨런 머스크 같은 슈퍼리치가 영원한 어떤 젊음과 삶을 위해서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영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면서 의학도 함께 발전하니까 기대할 건 좀 있겠죠. 사실 이 왕의 무덤 축조는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게다가 값비싼 유물들을 무덤에 넣었으니까 도굴꾼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고대에도 이미 많은 무덤들이 파헤쳐졌고요, 황금은 강탈당했습니다. 아마 좋은 사례가 진나라의 진경공이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직경이 30m고요, 깊이가 20m가 되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이미 250개 이상의 도굴갱이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물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러한 유적이긴 합니다. 도굴도요, 사실 되게 위험한 직업입니다. 직경 1m도 안 되는 작은 도굴갱을요, 20m 이상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도굴갱 안에서요, 갇혀서 죽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스키타의 고분 발굴해 보니까 도굴꾼의 뼈가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이 도굴꾼이 갖고 있었던 그 도끼가 그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의 도끼와 거의 똑같은 형식이었어요. 흉노의 왕인 선우의 무덤들도요, 대부분 도굴당했습니다. 지금의 몽골에 있는 수많은 고분들을 파면요, 지하 20m까지 이르는 지점까지 마치 우물파듯이 무덤의 한가운데를 뻥 뚫어서 시신 근처에 있는 각종 값비싼 것들을 다 털어서 이제 가져간 것이죠. 스키타의 고분에서도 이 도굴꾼의 뼈 옆에 있는 도끼가 고분을 팔 때 쓰는 도끼와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정확한 무덤 정보를 아는 내부자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게 아마 도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 역사에서요, 대표적인 도굴왕은요, 삼국지의 조조였습니다. 이 조조의 부대 중에는요, 모금교위, 돈을 모으는 벼슬, 발구중랑장, 무덤을 파는 중랑장,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굴부대였습니다. 실제로 이 조조의 부대가 화려한 한나라의 왕과 귀족 무덤들을 도굴했다는 기록도 있죠. 그러니 뭐 최초로 공인된 아마 도굴 전문가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살아생전 도굴의 왕이었잖아요, 조조가. 그러면 분명히 내 무덤도 파헤쳐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지 연의, 소설이니까 뭐 믿을 수 없는데 뭐 수십 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실제로 후세 사람들의 도굴이 심하게 되어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2008년 봄에 중국 역사도시 허난성 안양시에서 옛 무덤들이 도굴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워낙 사실 유적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굴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 첩보에 별로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유물 다 털다 털 게 없으니까는 그림 그려진 벽돌이 있어요. 화상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거까지 떼어서 팔다가 이제 잡히는 상황도 일어난 거예요. 그해 연말에 뒤늦게 이 조사를 했죠. 예상대로 정말 도굴 현장은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유물을 판독하던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 유물에요, 이 조조를 의미하는 위무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돌로 만든 꼬리표들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부장품들이 누구 무덤에 들어가는 건지를 적어둔 꼬리표였거든요. 2010년도에는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조의 묘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내 이 무덤이 조조의 것이 맞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집니다. 왜냐? 무덤 방 크기가요, 400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 평수로 말하면요, 100평 좀 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왕의 무덤이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요. 게다가 뭐 독을 당했다고 쳐도 출토된 유물은 또 너무 또 빈약해요. 이 꼬리표에 써진 이름도 문제예요. 조조는 살아있을 때 위왕이라 불렸고요. 사후에는 무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명칭과 죽어있을 때의 명칭이 같이 나온다는 건 사실 쉽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수년간 논란 끝에 중국 고고학계는 맞다라고 한 근거가 사료에 기록된 조조 무덤의 위치, 발굴된 인골의 연령이 60대인 점, 조조가 66세에 죽었죠 등을 들어서 조조의 무덤이 맞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조조 무덤의 위치가 거기에 있다. 평생 도굴된 걸 두려워한 사람이 여기 도굴해 가세요라고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발굴된 사람이 60대이니까 조조다. 그 최동훈 감독의 영화 도둑들 보면은 그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정재가 하는 말. 아니,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야? 아니, 60대면 다 조조야? 예. 그리고 정말로 꼬리표를 넣었다면은 그런 꼬리표가 남아있는 무덤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가시고 있지 않습니다. 도굴, 어디 중국분일까요? 일제강점기에 한국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있는 관리, 장사꾼은 물론 유물을 지켜야 할 박물관장도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유물을 도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굴의 아마 최대 피해 국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신나게 묘사되는 보물 탐험의 이야기, 슬픈 우리의 역사에 대입해보면요,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영생을 꿈꾸며 보물을 넣은 사람이나 그 무덤에 들어가서 황금을 꺼내겠다는 도굴꾼이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절감합니다. 그래서 죽은 뒤의 부귀 영화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정말 도굴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을 떠올리시면 가장 먼저 어떤 풍경이 떠올립니까? 저 같은 아재들은 이제 성룡 명화, 고스톱 다 옛날 이야기죠. 계속 놀이는 바뀌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요, 제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솔직히 제사 준비 과정이 즐겁기보다는 좀 피곤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죠. 사실 이 제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수만 년간 이어온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다 보면요, 지역마다 음식이 참 다양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향 제사상에서 어떤 특별한 음식이 올라갔는지 기억나나요? 전라도 하면은 홍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경상도 지역은 돈베기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고기가 올라갑니다. 제주도에서는 돈베기 하면은 이제 돼지고기를 보통 말하는데, 경상도에서 돈베기는 상어고기를 말합니다. 이번에 그 세계유산이 된 반구대를 보면은요, 고래고기가 떠오르겠지만요, 의외로 상어가 몸집도 크고 살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많은 지역에서 즐겨 먹던 의외의 음식은 바로 상어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요, 경상도 지역에서 상어가 제사 음식으로 된 역사가 무려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주,
울산, 포항 지역의 신라 무덤인데요. 여기에서 상어뼈가 많이 발견됐어요. 신라가 계속 세력을 넓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통도 확산되면서 안동 지역의 고분에서도 이 상어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신라는요, 상어고기 문화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상북도 경산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고분에서는요, 족장이나 아마 지도자의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무덤이 발견되었는데요. 순장된 사람들의 발치에서 이 머리가 없는 상어 3마리가 함께 발견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왜 머리가 없었을까요? 아마 경산은 내륙이기 때문에요. 동해에서 잡은 상어를 곧바로 날것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못 먹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상어를 잡자마자 곧바로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에 절여서 내륙까지 운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또 이게 내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바다에서 나는 별미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외에도요, 또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염장을 했으니까 그 안에 소금까지 같이 먹잖아요. 즉 소금을 운반해서 같이 먹는 거니까 경산 쪽에 있는 내륙지방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었죠.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을 묻었어요. 먼 저승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잔치하시라고 그 무덤에 별미 음식들을 넣어둔 겁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내세로 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상어고기가 제사상에 오르듯이 신라인들에게도 아마 상어는 필수적인 제사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상어였을까? 동해에도 다양한 생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은 아마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요, 염장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맛이 아마 신라인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젓갈이나 염장 훈제 음식같이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정말 중독이 돼서 그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도 사실은요, 러시아 유학 갔을 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연어 염장에서 먹는 거였거든요. 아마도 가야나 신라인에게도요, 상어 염장은 독특한 풍미를 준 게 아니었을까요? 경주, 신라의 왕들은요, 어떤 제사 음식을 올렸을까요? 다행히도 황남대총의 발굴 결과에서 많은 단서가 나왔어요. 이 수백 점의 이 제사용 토기 속에서요, 소, 말, 닭, 꿩, 오리, 육지에 있는 동물들 다 발견됐고요. 해산물들은 바다사자, 참돔, 다랑어, 농어, 상어, 조기 다 나왔어요. 심지어요, 요거 빨아먹는 소라 있죠? 그것도 나왔어요. 재밌지 않나요? 신라의 왕릉에서 바다사자의 뼈가 나오고 요즘 그 수산시장에서 볼 수 있는 조개류도 같이 무덤 속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요, 홍동, 백서, 많은 이야기 있는데 사실은 이 다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제사 자체는요,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약 3500년쯤 전에 상나라 때부터 청동 제기를 사용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요, 아마 본격적인 제사의 시작은요, 쌀농사가 시작된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벼농사를 지었던 이 호남 지역의 송궁이 문화시기 사람들은요, 풍요를 기원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농사는 사실 큰 모험이었습니다. 홍수나 가뭄이 들면은 한 해 농사가요,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는 이제 댐도 있고 해서요, 잘 물을 막습니다만은 사실 옛날에는 정말 기도밖에 없었죠. 2025년도 여름에 강릉의 가뭄 기억나시죠? 근데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오나. 이럴 정도로 홍수나 가뭄이 들었던 것이 지금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더 큰 문제가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샤만, 무당을 중심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공동체를 결속시키고요.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은 족장을 위해서 고인돌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서 공동체의 힘을 다졌습니다. 이런 제사에는 또 이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쌀을 으깨가지고 발효시킨 아마 막걸리 같은 술을 빚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국보 농경문 청동기에는요, 나체인 사람이 밭을 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술단지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400년 전 조상들이 봄날에 술 한 잔 딱 걸치고 기운 돋구면서
이 농사를 시작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참 재밌지 않을까요? 사실 벌거벗고 이렇게 밭 가는 그 초봄에 지내는 게요, 놀랍게도요 조선시대까지 그 풍습이 이어졌어요. 함경도하고 평안도 일대에서는요, 입춘에 벌거벗을 다 밭갈 경우인데 나경이라고 하는 풍습이 일종의 제사 의례였죠. 남아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제사는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이를 기억하려 할까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언저간 제 가족들을 기리고 그 영혼의 행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을 가져온 것이죠. 수많은 동물 중에서요, 인간만이 죽은 이를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의식을 지내는 존재입니다. 무덤 속 유물은요, 그냥 남아서 넣어준 것이 아니라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남긴 마지막 사랑입니다.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준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지겨워 보이는 제사가 조금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호우가 종잡을 수 없이 교차하는 지금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위협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흔히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앙코르와트 사원 같은 웅장한 기념물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유산은요, 땅속에 묻혀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겁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유물들은요, 일반인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땅속의 유적을 발굴하여서 꺼내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기후변화로 유적이 파괴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뭐 태풍이나 산사태, 홍수 같은 이런 자연재해로요, 땅속 유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만, 최근 더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의 유적을 망가뜨리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알타이인데요. 이 지역에 영구 동굴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미라와 수많은 황금 유물들이 있어서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될 정도로 되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가 얼음이 녹으면서요,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2500년 전에 알타이 산맥에 살았었던 기마민족을 가리켜서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이라 불렀습니다. 머리에 이 새 모양 모자를 쓰고요, 옷과 말에 황금 장식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멀리서 보면은요, 사람 얼굴은 모자에 푹 눌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이렇게 머리 위에 새 모양 장식이 있으니까 저게 그리핀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보인 것이죠. 고고학자들은 그 원래 원칙이 처음 발견된 유적의 동네 이름을 따서 문화를 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빠지릭 문화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요, 황금 장식품, 양탄자 등 무덤 속의 사람도 생생하게 미라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기물 유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이 무덤이 영구 동결층의 얼음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영구 동결층 이러면 보통 북극권에 있는 그 얼음들 속을 떠올릴지 모릅니다만, 사실 이 지역은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북극권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름엔요,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더운 지역이라서요, 북위 50도도 안 되는 이 알타이 고원지대에서요, 영구 동결층이란 것이 왜 있을까 좀 궁금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동네가 해발 2000m에서 3000m 사이의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 파지리 문화의 기마 민족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영원히 머물 집을 만들기 위해서 땅 속에 얼음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짧은 여름이 지나고요, 가을 되면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눈이 내립니다. 빗물이 무덤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물탱크처럼 물이 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겨울이 되면은 다 통째로 얼어붙습니다. 2500년 동안
그 무덤은요, 아예 영구 동별층 안에서 딱 갇혀버리기 때문에 거대한 냉동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미라, 가죽옷, 양탄자, 나무 그릇, 이런 것이 아주 생생한 상태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사가 활동했었던 얼음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막연한 전설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얼음 속에 무덤을 만들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1993년하고 94년에 이곳에서 각각 여성 샤먼하고요, 남성 전사의 미라가 발굴되었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을 건너서 생생한 문신과 함께 발견된 이 미라들은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유라시아 고대遺産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이 미라들이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었고요, 제가 시베리아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도 바로 이 미라를 직접 보고 나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한 번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알타이 지역에는요, 지금도 수천 개의 파즈릭 고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얼음 미라가 발견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2000년대 이후로 알타이 고원지대에서는요, 더 이상 발굴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타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고대 무덤을 발굴하면요, 조상의 신이 분노해서 재앙이 닥칠 거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무슨 프로젝트 서프라이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알타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지역에 두 차례 걸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유가 얼음 공주를 발굴했기 때문에 조상이 노한 것이다. 자, 이거는 알타이 자치공화국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지금은 과학원에 있었던 거를 다시 알타이 공화국으로 옮겨가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요, 무조건 발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분들은요, 땅 속에서 잘 보존될 수만 있으면요, 굳이 서둘러서 발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뒤, 100년 뒤, 200년 뒤는 더 좋은 발굴 기술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정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알타이 지역의 영구 동결층 속의 얼음들이 빠르게 다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얼음이 다 빠져버린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시죠, 몰로든 교수님, 이분의 연구팀이요, 몽골 지역에서 발굴을 했어요. 알타이라는 데가요, 이 네 나라에 걸쳐 있거든요. 카자흐, 러시아, 몽골, 중국인데요. 러시아 쪽 그 알타이는 발굴을 못하게 하니까 몽골 쪽에 고분을 발굴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조사해서 고분 안에 영구 동별층이 남아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발굴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얼음은 발굴 직전에 이미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있는 유물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신체 조직이 남아있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금 뭐 북극권의 빙하도 다 녹아 없어지는 상황인데요. 알타이 고원 지역의 무덤 속 얼음이라고 멀쩡할 리는 없겠죠. 저도요, 2018년도 7월에 알타이 고원지대의 영구 동결층에 있었던 파즈릭 고분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샤다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약 70년 전에 그 지역을 발굴했을 때요, 얼음이 가득 찬 무덤 속에서 미라와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 지역을 답사하고 조사할 당시는 이미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요, 밤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요, 점퍼하고 스웨터를 꼭 준비해 가야 되거든요. 전혀 그게 필요 없습니다. 몸에는 땀이 흐르고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간 러시아 학자들도요, 야, 몇 년 사이에 정말 더워졌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을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사연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는요, 유적은 땅속에 있을 때 가장 잘 보존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수천 년 보존된 것은요, 역설적으로 앞으로 땅속에서 계속 있는 게 가장 잘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발굴 중에 유물이 망가지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아무리 보존 기술이 좋아도요, 발굴하는 중에도 사라지는 것도 꽤 있습니다. 구글의 벽화고분 같은 벽화들은요, 한 번이라도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은 급속하게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땅속에 두면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고고학자의 원칙도요, 지구온난화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영구 동결층 속의 무덤들을 조사하고 발굴하지 않는다면요, 그 유산들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시대에 고고학자들도 빠르게 대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은요, 바로 우리 미래 세대가 연구해야 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야말로, 문화유산이야말로 진정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본다.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대표적인 스포츠는 역시 축구죠. 대한민국의 2002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태어나기 전이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어저께 같은데요. 요즘엔 역시 뭐니 해도 축구하면은 손흥민이죠. 네, 저도 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국적 불문하고 공 하나에 그렇게 환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현대 축구의 역사는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본격적인 규칙이 등장한 게요, 150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둥근 공을 차면서 즐기는 놀이는요,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된 이래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고고학이 전하는 세계 최초의 공놀이는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대륙인 마야 문명에서도요, 이 축구가 아주 유명해요. 포크타포크라고 불리는데요, 한 두세 명 정도, 한 4명까지 한 팀이 되어서 진행하는데요, 공으로 만든 공을요,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무릎과 어깨로만 쳐서 벽에 골대가 붙어 있어요. 그 고리 안에다가 공을 넣는 것이죠. 무릎과 어깨로만 치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는 팀은요, 인신공양을 당합니다. 요즘에 왜 그 숙명의 게임을 데스매치라고 하는데 이게 과장이 아닌 셈이죠. 그럼 왜 공을 쳤을까? 이 마야의 공놀이는요, 태양을 상징했고요, 이 공을 주고받는 행위는 빛과 어둠의 세계를, 그러니까 아마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남미 전역에서 발견된 경기장이 무려 1,5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치첸이차라는 유적에 있는 경기장인데요. 길이가 96m, 너비가 30m니까요. 현대 축구장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대륙에서 이제 우리 유라시아 초원으로 건너올게요. 드넓은 초원에서 목축을 하던 이 사람들에게 공놀이는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오줌볼을 차고 노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요, 어르신들이 이 동네에서 돼지 잡고 나면은요, 오줌보에다 바람을 불어서 차고 놀았다는 그러한 이야기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구성이 강한 가죽으로 공을 만들고 점차 이 말을 타고요, 공을 타는 경기로 발전했습니다. 마상 공놀이 혹은 뭐 격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러한 격국이 널리 유행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경기는요, 페르시아에서 기원했다라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고고학이 뭡니까? 맨날 바뀌잖아요. 얼마 전에 더 빠른 축구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신강성에 있는 샨샨이라는 곳에 있는 양하이 무덤인데요. 약 3200년 전 무덤에서요, 다양한 말 타는 도구와 함께 공 4개 함께 발견됐어요. 심지어 그 아이스하키 스틱 있죠? 거의 똑같은 그러한 스틱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이 아니라 공에다가요, 동물 털을 넣고 겉은 가죽으로 꼬매고, 그리고 표면에 마치 팀 구분하듯이 줄무늬까지 새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의 주인공들은요, 대부분 한 2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전형적인 유목민들의 무덤인데요, 팔뚝에 문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 유목민들의 공놀이가 서양에서는 폴로로, 동양에서는 이제 격구로 이어졌거든요. 다만 이제 고대의 공은 고무가 아닌 가죽이었어요. 스틱도 짧죠. 그러니까 말을 탄 채 친다는 건요, 한마디로 이 최고의 기마술이 요구되었고요. 이순신 장군님 예전에 보면은 왜 묵과 급제할 때 왜 달리다가 왜 한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버드나무로 감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묵과의 시험 중에 하나였었던 격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3000년 전 실크로드에서 시작된 마상 공놀이는요,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강인한 전사,
그리고 가장 훌륭한 기마 전사의 상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대 축구와 가장 유사한 형태는 기원이 어디냐? 네, 중국입니다. 예,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에서 축국이라고 하는 놀이가 등장하는데요. 초원에서 기마술 대신에 말을 잘 타지 못한 이 정착민들이 직접 발로 차는 놀이를 발전시킨 겁니다. 축국을 네모난 경기장에서 둥근 공을 치면서 하기 때문에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고대 철학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놀면서 이건 지금 우리가 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심지어 이때 심판관이 이제 그 엄정한 판정을 맹세하면서 축국의 맹세라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요즘 중국은 축구를 참 못하죠. 예. 근데 공차기에 대한 사랑은 아주 큰데 중국 사람들의 이 축구 사랑이 예전에 나와 있어. 이때 이미 2200년 전에 항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축구를 엄청 좋아했대요. 탈장 증세까지 나올 정도로 축구를 하니까 의사가 너 이러다가 죽는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축구를 멈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축구는 다레와 신라, 일본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뭐 신라 시대 잘 아시죠? 김유신과 김춘추가 왜 사돈지간을 맺을 때 축구를 하다가 이제 일부러 옷을 찢게 해가지고 문의와 혼인을 시켰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만큼 축국이 널리 유행했다 뜻이죠. 근데 이 고려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요, 축국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 성리학 사회에서는요, 몸싸움이 심한 축국이 권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민간에서는요, 돌을 던지면서 팀을 나누는 석전이 널리 사용했습니다. 마을끼리 수십 명이 막 돌을 던지는 건데요.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작전도 짜고 몇 명이 숨어 있다가 던지기도 하고 뭐 상당히 머리를 짰습니다. 근데 이게 돌을 던져서 사람이 맞으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조선 왕조실록에는 석전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어쨌든 뭐 축국이나 석전이나 사람들의 긴장들을 아마 풀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막아도 쉽게 없어지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축구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현대의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폭력과 난장판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전쟁 중에 베어낸 적장의 머리를 차며 놀았다는 것이 전설로 전해지는데요. 사실 그 중국을 봐도요, 황제하고 치우가 전쟁을 벌이고 그의 머리를 차서 기념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공 자체가 적의 머리를 상징했다는 해석이죠. 중세 영국은요, 풋볼이 마을 단위로 행해졌는데요,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수십 수백 명이 그냥 한꺼번에 모여서 공을 쫓으면서 어떠한 폭력도 용인되는 진짜 난투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부상과 사망이 잦을 수밖에 없었겠죠. 군사들이나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는 전투 기술하고 체력을 기르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뭐 스포츠라기보다 난장판에 가까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축구가 세계인의 스포츠로 발전되었다고 해도요, 폭력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국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훌리건. 우리는 그냥 보통 훌리건 그러면 왜 인터넷상에서 왜 이렇게 키보드로 싸우잖아요. 여기는 진짜 주먹으로 아주 무식하게 싸웁니다. 저 중학교 때죠, 브래드포트에서 1985년도에 경기장 화재로 56명이 숨졌는데요. 우연한 화재가 아니에요. 상대 팀들 꼴 보기 싫다고 묶어놓고 그냥 불을 지른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또 벨기에에서도요, 브뤼셀에서 리버풀하고 유벤투스가 경기할 때 팬들이 충돌해서 39명이 죽었어요. 경기장에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신사의 나라, 이 말이 무색하게 공놀이만 시작되면은 폭력성이 발현되는 게 어쩌면은 영국은 오랜 전통, 안 좋은 전통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어요. 뭐 다행히 요즘엔요, 각국이 모두 경기장의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재미있고 평화로운 스포츠로 되었지만 그 역사 과정은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축구가 왜 이렇게 세계의 스포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용이성입니다.
공만 있으면요, 그냥 가방 2개, 우리 어릴 때 책가방 2개 놓고 축구했잖아요. 규칙도 그냥 옵사이드만 제외하면요, 대부분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축구는 폭력성과 긴장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멋있는 장치였던 것도 맞습니다.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은 축구를 이렇게 제가 옹호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국가와 집단 간의 갈등이 진짜 극한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이 서로에 대한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축구와 같은 지혜, 바로 그거는 폭력을 적당하게 해소시키면서 같이 평화를 추구했었던 인류의 진화의 DNA가 아니었을까. 바로 그 축구와 같은 축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 이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2일은요, 바로 김치의 날입니다. 식품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은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김장 문화가 2013년도에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자부심을 가지고도 남을 사건이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2021년도 9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해서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 등 미국 지역에서만요, 12개 지역에서 제정 선포되었습니다. 한국의 김치를 넘어서 이제 세계의 김치가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한국인의 매운맛, 김치에 대해서입니다. 아쉽게도요, 고고학자들에게는 김치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몇천 년 동안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김치를 보관하는 김장독과 같은 유사한 목적의 저장 항아리는 바로 고고학자들에겐 주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한 저장 항아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약 3,500년 전에 신석기 시대 마을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10평 남짓한 집 안에요, 진짜 제 손으로 다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톡이 5개가 묻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거의 최초로 고고학자가 발견한 김장 저장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연해주니까 주민들은요, 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커다란 항아리에 발효 채소나 염장한 고기 등을 아마 보관했을 겁니다. 연해주와 함경도 지역에서는요, 약 5,000년 전부터 빗살문 토기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고대 옥저부터 발해까지 이어지는 동안에도 거대한 항아리들이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얼마 전 영화 나왔죠. 영화 하얼빈. 보면은 연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연추가 지금의 크라스키노입니다. 그 연추마을 바로 바닷가에는 커다란 그 발해의 성터가 있는데요. 여기를 제가 한 6, 7년 발굴했었는데요. 하나의 집을 발굴하면요, 집 담벼락 근처에요, 커다란 항아리들이 반드시 나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뭘 담는 그러한 김장 문화는요, 근대 이후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에게요, 김장독은 필수적인 생활도구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것은요, 유라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요, 김치와 비슷한 발효 배추 요리가 발전했습니다. 독일에는요, 사워크라프트라고 하는 양배추 절임이 있고요. 러시아에서도요, 까푸스타라고 하는데요, 양배추 절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배추 절임을 넣어서 끓인 스프가 있는데 이게 쉬라고 부릅니다. 유학 시절은요, 한국 음식 그리면 어떡하냐, 이 양배추가 고춧가루만 없지 배추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 한국에서 구해온 고춧가루 하고 이제 마늘 같은 걸 막 빻아서 넣고 같이 끓이면요, 한국의 김치찌개와 정말 비슷한 맛이 납니다. 우리가 김치 좋아하듯이 러시아 사람을 대표하는 소울푸드라고 인정을 해요. 양배추 절임을. 그러니까 사실 김치는 전 세계에 다 있는 셈이죠. 그런데 중국인들과 달리요, 러시아인들은 김치의 기원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기원했네, 어디 있네, 그런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일반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김치하면 떠오르는 독특한 한국인만의 풍미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러시아인들에게요, 한국 음식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인식 당근 무침이에요. 마르코프카 바카리스키라고 하는데요. 한국식의 당근. 이게요, 전 소련에 다 있어요. 저만 가면은, 야, 너 한국인이라며 너에게 너의 향수를 달래준 음식을 구했어 하면서 당근 무침을 주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는. 그럼 이 음식이 왜 한국식 내지는 고려인식 당근 무침이 되었냐고요? 여긴 참 아픈 역사가 숨어 있어요. 이 음식이요, 사실은 19세기 말부터 러시아로 위주한 우리 교포들, 고려인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그러한 음식입니다. 이 고려인식 당근 무침은요, 특히 스탈린 시절에 이 1930년대에 스탈린의 명령으로 강제 이주를 해서요,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고려인들이 이주하는데요. 미국의 그 메이플라워를 갔었던 그런 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위험한 게 첫 해입니다. 첫 해 겨울을 못 나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때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요, 집을 지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 토구를 파요. 토구를 파서 땅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추운 겨울을. 그래서 그 추운 황무지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뭐든지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연해주 한국과 다른 풍토니까 우리가 먹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김치 대용으로 당근이 있으니까 당근으로 김치 맛을 내는 샐러드를 만들어 먹은 게 바로 고려인식 당근 무침이 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들 계통이기 때문에요, 야채 요리 같은 게 되게 약해요. 중앙아시아 유목민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이걸 맛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야채 음식으로 널리 인기를 얻으면서요, 옛 소련 지역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 더 생겼습니다. 컵라면이 하나 유명한데요, 도시락 라면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락 라면에다가 이 당근 무침 넣어 먹으면 진짜 그 맛이 갑자기 군침 막 도는데요, 유학 시절도 떠오르고요. 자, 그런데요, 고려인들의 당근 무침이 널리 사랑받은 이유는요, 바로 한국 음식인 젓갈 덕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 유라시아 전역에 김치 같은 절임 야채는 많거든요. 근데 김치가 김치인 이유는 거기에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인들도요, 가자미 식혜, 우리 강원도 음식이죠, 강원도 경상도 가자미 식혜와 같은 젓갈들을 당근과 함께 버무려 먹었고요, 그 독특한 감칠맛이 이 요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때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김치 종주국 논란이 좀 있었죠. 절임채소 문화라는 것이 어디가 기원이다, 이 말 자체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논리는 뭐냐면요, 중국의 옛날 기록 보면요, 약 2250년 전에 쓰여진 여시 춘추란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약 3000년 전 주나라 문왕이 절임 채소, 한문으로 젓자라 쓰는데요, 이 채소를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나라 산동성에서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채소를 안 먹었답니다. 근데 뭐 주나라 문왕이 먹었다니까 절임 채소를 먹었는데 처음에 입맛이 안 맞아서 막 고생했다가 3년 동안 억지로 먹은 끝에 간신히 좀 먹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주나라는요, 추운 유라시아 초원과 닿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절임 채소에 친숙했었죠. 반대로 산동반도에서 살고 있었던 공자에게는 낯선 음식이었던 것이었죠.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고려인의 당근 무침처럼 우리 김치가 특별한 풍미를 가지게 된 것은요, 젓갈 덕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는요, 다양한 젓갈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기록에도요, 한무제가 동이족의 땅을 순영하다가 이 바닷가 어부들이 묻어둔 젓갈의 냄새를 보고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보니까는 맛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한무제가 이 맛을 따라서 한번 젓갈을 만들어봐라. 그렇게 하고 그 이름도요, 축이, 오랑캐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요, 절임 채소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지만 김치처럼 다양한 젓갈을 활용해서 그 맛을 끌어올린 음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김치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식이 된 것은요,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문화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요,
인류는 약 10,000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나니까요. 전 세계 각 지역은요. 자신이 사는 환경에 맞추어서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발전시키고 누구나 맛있게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식을 만들어 왔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의 기원을 따지는 것은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요, 포도주는요, 조지아와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프랑스나 칠레 와인, 일면 미국의 나파밸리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와인들을 더 친숙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먹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는요, 기껏해야 30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고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통배추로 김장을 하는 요즘 같은 그러한 김장 방식은요, 올라가야 150년도 되지가 않는다는 그러한 연구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김장 문화는요,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남한과 북한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김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명확할 것입니다. 김치 문화는 한국의 자연환경과 생활 방식 속에서 발전해 왔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분명한 원조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자신만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맛과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배고프네요.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을 먹고 싶은데요. 자,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윤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세계 4대 문명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아마 눈을 감고 지도를 그려보고 여기서 문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도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인류가 남긴 가장 발달한 고려사회를 우리는 문명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말, 국제학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한중일 3국에서만 통용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사실 4대 문명이라는 말은요, 고고학이 처음 발달된 서양학계에서는 정작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18에서 19세기에 고고학이 막 발달할 무렵 서양은 성경의 무대였었던 이집트하고 근동 지역 유적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중국의 사상가 량지차오, 양계추였습니다. 그는 근대화를 꿈꾸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랬던 그가 공교롭게 1899년 12월 31일 세기가 바뀌는 순간이죠. 그때 이 사람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배 위에 떠서 있었거든요. 그 배 위에서 그런 감정이 막 복받치면서 하나의 글을 일필주의로 쓰는데, 이때 바로 이 4대 문명이라는 그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좀 황당하죠? 고고학자도 아닌데,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중국 등 큰 강을 따라서 고대에는 문명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같이 연안, 그러니까 바다인데 가까운 연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문명이 발달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대서양과 태평양 같이 거대한 바다, 대양을 차지하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즉, 강, 연안, 그 대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의 대서사시를 이 사람이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았어요. 미국이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20세기를 이끌게 된 것을 보면은 진짜 예리한 통찰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할 당시에 중국은 아직 고고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라는 것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4대 문명 안에 끼워 넣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끼워 넣기 위해서 앞에 있던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말도 나오고요. 또 실제로 이 당시에는
청나라 말기로 곧 중국이 망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던 중국인들에게 야, 우리도 원래는 말이야 세계적인 랭킹에 들어가는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국은요 1980년대 이후에 개혁개방을 외치면서 함께 문명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근대화를 함께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지차오가 한번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것 같은 이 개념이 실제 교과서에 들어가고 또 널리 퍼뜨린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1950년대에 역사학자 에가미 나부오가 교과서에 4대 문명을 집어넣어요. 당시 한국은요, 일본 학계의 번역서를 그냥 많이 봤던 시절입니다. 즉, 서양이나 고대 문명, 고고학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서양학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에 그냥 4대 문명이라는 걸 치러버린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하나 더 나아갑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북한은요, 평양을 고조선의 발상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과서에 아예 평양 근처를 대동강 문명이라고 해가지고요. 세계 5대 문명이라는 그러한 4대 문명도 참 황당하지만 더 황당한 그러한 그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역사 개념이 이렇게도 변형된 것이죠. 사실 지난 100년 동안에 수많은 문명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지중해 크레타 문명, 아메리카의 마야와 잉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까지도요. 게다가요,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요, 농경 문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보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오히려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노동 강도는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많습니다. 사실 농사라는 게요, 지금은 우리가 다양하게 먹지만 과거로 보면 무엇입니까? 반강제적인 원푸드 다이어트 아닙니까? 1년 내내 같은 음식만, 국물은 뭐만 먹어야 되니까 언제나 좋을 수는 없었다는 뜻이었겠죠. 또한 야만으로 불렸던 유라시아 초원에서는 초원길이 나오고요. 또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와 수준 높은 기술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이제 알아냈습니다. 최근에는요, 튀르키예의 괴베클리 테페 같은 유적이 발견되면서요, 무려 12,000년 전부터 이미 문명의 다양한 요소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도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굳이 몇몇 지역만 골라가지고 문명의 기원이라 정의할 필요 있을까요? 사실 4대 문명이 말이 안 되는 게요. 마치 세계 4대 미인, 4대 음식, 7대 경관, 그 랭킹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서구 중심의 어떠한 역사 인식에 대한 약간은 컴플렉스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제국주의적 사고가 숨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특히 이런 랭킹 매기기식 사고에 집착한 이유는 아마 우리 자신들의 유적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었었던 컴플렉스가 열망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요, 본래는 공동보존, 세계유산을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지킵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지금은 뭡니까? 국가 간의 경쟁의 무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4대 문명은요, 사실 근대화 열망과 역사적 컴플렉스, 그리고 세계사에 대한 무지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지식의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문명은요, 몇 개의 강 유역에만 주어진 정답 리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마야나 안데스, 괴베클리 테페처럼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서도요, 찬란한 지식과 기술이 피어났습니다. 오늘날 K컬처나 디지털 공동체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 세계를 바꾸는 문명적 동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캐대헌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어요. 이 문명의 척도는요, 거대한 건축물이나 국가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보를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고 타자와 공존하려는 태도 속에서 문명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진정한 문명이란 자신의 환경에 뿌리 내리면서도 이웃과 함께 꽃 피우고 그 열매를 공유하는 진정한 삶의 공존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것은 유럽의 문화지만 그들의 땅이나 인구는 생각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4대 문명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거에 문명이 몇 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묻는 중요한 화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엉뚱하게도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은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 나라에 무려 1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사도구입니다. 특히 한국은요, 다른 나라와 달리 미끄러운 이 금속 젓가락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만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사소한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그 안에 담긴 수천 년의 이야기는요, 절대 사소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젓가락은 단순히 막대기 두 개를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가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열매를 따거나 먹이를 잡는 행동을 하는 건 우리의 원시 인류 역시 그렇게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막대기가 사람의 도구가 된 것은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미니드는 약 10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요. 음식을 끓이고 구운 고기 막 뒤적거릴 때 자연스럽게 젓가락 같은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고학 자료에서 젓가락이 발견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 나무처럼 썩기 쉬운 재료를 만들고요. 사용한 후 곧바로 버렸기 때문에 잘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뼈로 만든 젓가락은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젓가락은요, 약 7,000년 전 중국 장수성에 있는 롱치우장이라는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유적에서는요, 길이 18cm 정도 내외에 뼈로 만든 젓가락이 약 40개 정도가 발견되었어요. 그 외에도요, 허무드, 자후 같은 중국의 여러 신석기 시대 무덤에서 젓가락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젓가락은 지금처럼 길고 가느다란 게 아니라요, 짧고 모양은 좀 비녀를 닮은 그러한 형상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젓가락을 도입한 나라는 또 일본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일본의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삼국지 위서 외전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젓가락이 일본에 전래된 것은요, 백제의 여러 문화가 일본으로 퍼져나가면서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창원에는요, 신라에서 수입된 포장도 뜯지 않은 숟가락이 남아 있는데요. 아마 당시의 한국 수저 세트는요, 귀족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젓가락 문화가요, 특별한 이유는요, 바로 금속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금속 젓가락은요, 중국에서 가장 빠른 게 나옵니다. 약 3,500년 전에 중국 상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인 인쉬에서 청동제 젓가락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금속제 젓가락의 기원은요, 최근 밤양갱이라는 노래로 유명해진 양갱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양갱은요, 양고깃국을 말합니다. 갱이 이제 국을 말해요. 고깃국. 우리가 지금 먹는 단팥 양갱은요, 팥으로 젤리처럼 만든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걸쭉한 고깃국 양갱과 닮아서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약 4,000년 전부터 이 제사상에서 따뜻한 고깃국을 청동그릇에 담아 올렸고, 그 뜨거운 음식을 건져내기 위해서 국자 아니면은 젓가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왕과 왕비가 사용한 청동 수저 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나무 젓가락에 비해서 청동 젓가락은요, 훨씬 고급스럽고요, 아마 위생적으로도 우수했기 때문에 귀족들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귀족들이 제사에만 사용하던 그 귀한 금속 젓가락을 오늘날 왜 한국인 모두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흔히 쇠젓가락이라고 하지만요, 실제는 철이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철은 쉽게 녹이 슬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한국에서도요, 과거에는 금속 젓가락이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고려에서 이 조선시대에 걸친 무덤을 발굴해 보면요,
옛날에는 저승에서 드시라고 밥과 이 젓가락, 숟가락을 넣어주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 젓가락은요, 숟가락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숟가락이 100개쯤 나올 때 젓가락 세트는 뭐 20개에서 30개밖에 안 나온다 뜻입니다. 그만큼 귀하죠. 미끄럽고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았나 봅니다. 실제로 지금도 다른 동아시아인들도요, 한국의 금속 젓가락을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이 금속 젓가락을 좋아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조선 후기에 양반이 증가하면서 그 상징인 젓가락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몇십 년 전에 중학교에서 양반들 손들어 보라니까 반 다 들었대요, 애들이. 근데 앞에 2명만 안 들었대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안 들었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집은 왕족입니다. 라고 했었다는,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한 농담이 있을 정도로 다 양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은과 비슷한 질감을 지닌 스테인리스가 보급되면서요, 위생적으로 뛰어난 은빛 젓가락, 또 이 은젓가락이 또 이게 왜 독이 있나 없나를 보여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귀해 보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빛 젓가락이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동아시아에서만 젓가락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포크와는 달리 젓가락은요, 한 번에 집을 수 있는 양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음식의 크기도 적당하게 조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식을 배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식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문화적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은 인간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손에 끼우던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형태가 또 거의 바뀌지 않은 도구입니다. 어쩌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초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정교하게 발달한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뭐 드시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무엇가 드시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수십만 년의 진화를 거쳐서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에서 완성된 위대한 인간의 발명품을 손에 쥐고 계신 것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